안녕하십니까,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성형수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오늘은 어떤 가슴 보형물이 좋으냐, 이제 가슴 성형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를 주제로 해서 몇 번의 연속 강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로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역사라는 거를 왜 내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직접적인 어떤 수술에 대한 판단,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야지, 뭐 이 회사 거를 선택해야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형물이 개발되고 쓰여져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역사를 갖다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가슴 성형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지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그렇게 사건을 갖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통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슴 성형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가슴 확대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시도, 수술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19세기 1895년도에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1954년대에 국소피판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누군가가 또 이제 개량을 해서 시행을 했었죠.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1920년대, 30년대 뭐 이쯤 부분에 해가지고 바세린, 또 파라핀, 또 액체 실리콘, 에폭시 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사로 해가지고서는 가슴에다가 넣는 시술, 물론 엉덩이에다가 넣고 얼굴에다가도 많이 넣었었어요. 가슴에다가 특히 많이 넣었었고, 이런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의사들만 한 게 아니고 의사가 아닌 좀 돌팔이,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었겠죠. 자, 그래서 바세린 같은 거, 이제 파라핀 같은 것을 갖다가 가슴에다가 이제 넣는다고 하는 행위가 얼만큼 이제 무서운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학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무작위하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한참 겪다가, 그 다음에야 한참 지나가가지고서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야 근대화된 가슴 수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냐 하면은 1960년대 초예요. 자, 이전에 일단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근대화된 가슴 수술이 되기 전에 어떤 이제 주사가 아닌 단일화 물질을 박리를 해서 가슴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가슴 수술은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많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때 어떤 것들을 갖다 썼느냐 하면은 실리콘을 쓰지를 않았었고, 폴리우레탄, 또 테플론, 염화비닐, 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서 집어넣었었죠. 자, 스폰지를 집어넣은 적도 있어요. 네, 스폰지를 가슴 모양으로 좀 잘 잘라서 이렇게 박리를 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수술을 했었던 거죠. 자,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실패로 끝났죠. 자, 스폰지 집어넣은 거는 쭈그라들었겠죠. 처음에 모양이 그럴듯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딱딱해졌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제 재료들이 일단 수술을 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많이 딱딱해지고 감촉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은 계속해가지고 시행이 또 중단이 되고,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사용이 중단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었죠. 본격적인 이제 실리콘 백을 이용한 가슴 수술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수술이 성행하게 된 토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950년대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가 좀 빨리 좀 바뀌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유난히 또 이제 그 가슴의 크기에 대한 어떤 집착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잡지도 이때 나왔었고 또 바비 인형 이런 것도 이때 탄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어떤 뭐 뽕브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시기에 일어났었고 또 가슴에 대한 어떤 시술들도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이제 때입니다. 1962년도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린제이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근대화된 가슴 수술을 이제 받으신 환자죠.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인식에 있어가지고서 어떤 나름대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실리콘 일레스터머라고 해가지고 고체 물질로 표면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실리콘 젤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이런 보형물로 수술받은 제일 첫 번째 환자가 1962년도에 이제 탄생하게 됐고 이런 혁명적인 실리콘 보형물을 만들었던 회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우 코닝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보형물을 1세대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형물의 그 표면, 이 쉐일이 좀 두꺼웠었어요. 그리고 가장 전에는 이제 실로 이렇게 그 촘촘히 꼬맸으니까 솔기가 있었고 젤은 약간 좀 중등도로 점도가 있었대요. 자, 이제 문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구충률이 높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져 가더라. 이제 그 퍼센티지가 얼마였느냐? 10% 내지 15% 정도 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보형물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세대 실리콘 젤 보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세대 보형물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세대 보형물을 탄생하게 되는데 참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얼마나 거쳤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쉘을 좀 얇게 해보자. 그리고 보형물 속에 들어가는 젤의 어떤 점도를 낮춰가지고 좀 물처럼 이렇게 해서 촉감이 좀 좋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게 2세대 보형물인데, 자, 외피는 얇고 젤은 되게 점도가 낮고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형물의 외피가 손상이 되면은 누수가 대책 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보형물 파열의 문제가 생긴 게 2세대 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파열이 생기거나 이것이 실리콘 젤백이라고 하는 보형물의 두 가지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세대 젤이 탄생하게 되는데 외피가 잘 안 터지게 하고 점도는 높이게 해보자. 그러면서도 촉감을 좋게 해보자. 그러면 외피는 여러 층으로 이제 실리콘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어떤 충격을 받아도 이 외피가 잘 터지지 않게 만들어 보는 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80년대 지금 뭐 얼마 안 된 예전이죠. 이제 이때서부터 멘토라는 회사와 지금 우리는 엘러간으로 알고 있는 이나메드라고 하는 회사, 이 두 군데의 회사에서 이 보형물을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이게 어떤 여론이라든가 또 어떤 로펌, 변호사들의 어떤 활동이 워낙에 이제 많은 나라다 보니까 1991년도가 들어가지고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믹스 커넥티비티 슈 디지즈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내가 지금 이 병이 걸린 이유가 이 실리콘 젤백 때문이다 라고 다우 코닝 회사에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비가 730만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0억 가까이 하는 소송이었었고, 요 당시 91년도였다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소송이었던 건데 이걸 이겼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우코닝사의 보형물로 수술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느끼든 말든 않든 간에 일단 여기다 소송을 지르고 보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우코닝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됐죠. 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식약청 FDA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자, 일단은 실리콘 젤백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좀 중단하고 이 제스처율이라든가 또 구축률, 파열률, 또 이제 부작용 발생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보자. 그때까지는 우리 이걸 쓰지 말도록 하자라고 금지를 시킨 게 아니고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FDA에서 내린 결정은 EQS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이거를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멘토로와 맥간, 이나메드, 지금은 엘로간인데 이 양대 회사가 이런 FDA 조치에 동의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을 미국에서 판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토리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거의 15년 가까이 갑니다. 이게 결국은 다시 판매 승인을 획득하게 되는 게 모라토리움이 풀리는 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실리콘 젤백을 쓸 수가 없는 기간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요 기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가 이제 없으니까 젤백에 대한 어떤 그 지식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 회사들은 굉장히 막강한 어떤 회사들인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4세대 보형물,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을 또 개선을 한 보형물을 또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4세대 보형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 젤백 보형물이 인간의 어떤 체내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없느냐, 자, 1%도 뭐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이미 이 논쟁은 1995년쯤에 8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잉글리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과 실리콘 보형물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우코닝사는 어마어마한 소송 가액을 물어주고서 환자가 이제 그 냈었던 소송에 패배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 보형물 때문에 그런 질환이 생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형물을 더더욱 이제 개량을 하게 되면서 스타일 410이라고 하는 보형물을 대표적인 어떤 축으로 하는 5세대 보형물이 탄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5세대 보형물의 특징은 이와 같이 흘러내리지 않는 실리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피가 만약에 하나 이렇게 절단이 되고 두동강이 난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 보형물은 모양을 잃지를 않고 흘러나오지는 않아서 공간에 보이지는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5세대 보형물입니다. 자, 5세대 보형물의 좋은 점은 물론 이제 내구성과 어떤 형태의 유지력이겠죠. 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자, 문제점이 있겠죠. 환자들이 살이 얇은 사람들의 경우, 가슴이 원래 없었다든가 또 마른 사람들은 촉감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세대 보형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놨어요. 뭐 프로젝션이 높은 거, 낮은 거, 중간 거, 높이가 높은 거, 낮은 거, 중간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몇백 개가 됩니다.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게 됐다는 점이 또 지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콘 보형물을 과연 몸에다가 쓰는 것이 좋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일단은 학술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서 몸속에서 어떤 전신질환을 일으키지는 않고 유방암도 일으키지를 않는다는 점은 확실한 어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실리콘을 쓰느냐 그냥 뭐 실리콘을 사람 몸에다 쓴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헤어스프레이, 뭐 선텐 로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속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실리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한 어떤 이제 그 반응을 갖다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은 그 히스토리 속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유방암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유방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신기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도 신기술이다 신재료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누군가가 생각해낸 것들이에요. 예전에 누군가가 시도해 봤었던 것이고 해봤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 상태로 이제 고착되는 데까지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뉴스에도 나왔었지만은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주사를 놓고 뭐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는 등 가슴 확대 수에 있어가지고서는 요즘 유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 없이 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수술 방법에 고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상 4세대 그리고 5세대 실리콘 계열 보형물들은 충분히 우리가 안심할 만한 어떤 안전장치들이 또 돼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가슴술의 어떤 지금 현재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역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